적실성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중부 내륙과 호남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3.5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국가 전복을 꿈꾸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 네,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 말입니다. 정말 조국 후보자는 국가 전복을 꿈꿨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조국 후보자는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즉 산호맹의 부설기관에서 잠시 일원으로 동참하긴 했습니다. 다른 산호맹 가담자는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조국 후보자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을 받을 당시 조국 후보자는 비밀 조직, 전위 조직의 활동이나 폭력적 혁명 방법에 의한 사회개혁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한 점이 인정돼 약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국가 전복은 적어도 조국 후보자 심중에서는 동의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게다가 1년 뒤 조국 후보자는 사면 복권도 했습니다. 그런데 산호맹 이 단체가요, 이명박 정부 때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이렇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산호맹의 설립자이자 대표였고 산호맹 사건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백태웅 씨를 영입하려 했겠지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산호맹 활동을 들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이념 공세를 벌이는 것은 과도해 보입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 국가전복을 획책했다며 조국 후보자를 비판했는데 과거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저자인 황교안 대표는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5.16으로 4.19로 이룬 민주혁명 체제가 전복됐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누구도 황 대표에게 국가전복을 찬양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때론 공세가 불가피해 보이는 정치라도 금도와 절제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서울, 청주, 대구, 안동, 포항, 전주, 그리고 제주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2부는 전국 방송이고요. 네. 그리고 특히 울릉도 독도에 울릉면 독도에 FM 102.5MHz로 KBS 1라디오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가 독도에 송출된다는 점, 이것만으로도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에 확실합니다. 네. 자,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네, 내일은 74주년 맞는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표적인 항일 무장 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이 창단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기도 한데요. 이쯤에서 의열단 단장인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 선생을 재조명해봅니다. 지난 3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가보훈처가 김원봉 선생의 서훈 수여를 의견 수렴하는 것과 관련해 김원봉은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원봉 선생은 왜 월북했을까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약산 김원봉 선생의 외조카인 김태영 박사가 TBS 김호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김원봉 선생이 월북하게 된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왜 북으로 갔을까? 북으로 갈 당시 남겼다는 편지도 소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그 당시가 북한으로 올라가셨을 그 당시가 여운형 선생이 돌아가시고 암살가. 그 당시 장례를 치러드렸거든요. 그 약산 선생님이. 그랬으니까 그 당시 충격에서 못 벗어난 상황이었죠. 본인도 이제 여기 있다가는 소위 이런 친일 경찰들한테 죽임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것이고.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제 나는 북으로 올라가기 싫은데 너무 여기 있으면 결국은 외놈들한테 내가 죽겠구나. 외놈들. 그러니까 친일파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때는 외놈이라고 그랬구나. 외놈이라고 그 편지가 남아 있어요. 아니 선생 입장에서는 외놈이죠. 외놈이죠. 내가 조국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앞잡이하던 사람들이 나를 때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결국 북에 올라가서도 김일성 비판을 해서 수청당하신 거 아닙니까? 74년 전 광복절을 즈음해서 안타까운 의문사가 발생합니다. 해방의 기쁨을 다 누리기도 전에 목숨을 잃어야 했던 강제징용 피해자들 이야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일주일 뒤인 8월 22일 일본에 끌려갔던 강제징용자들과 일본에 살고 있던 교민들이 부산행 배에 몸을 싣습니다. 그 배가 바로 우키시마호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서 의문의 폭발이 일어나고 그 안에 있던 조선인 8천여 명이 수장되고 학살됩니다. 74년이 지난 오늘까지 사고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 당시 이 배를 준비하고 타라고 권유한 것은 일본이고 배가 폭침되기 직전 일본인은 모두 떠났다고 합니다. 일본은 폭침 원인이 미군의 어뢰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사실일까요? 우키시마호 폭발 사건의 생존자 올해 86이 된 장영도옹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이제 해방돼가지고 기쁨에 들뜨고 있었던 그 한국 교포들 또 강제징용자들이 부산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다 환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제 안 탈라고 했던 사람들도 더러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상한 소문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만약 이 배가 부산으로 가는 마지막 배다. 이 배를 타지 않으면은 귀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그리고 간판역에서 육지를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뻥 하는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남과 동시에 그 큰 배가 두 동강으로 딱 쪼개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군이 투하한 기대에 의해서 배가 파손됐다면은 앉아있는 내가 앞에나 뒤로 넘어져야죠. 그런데 우기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살아 나온 주민들 말에 의하면은 물기둥을 봤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김용민 라이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일본 아베 정권이 우리의 미래 산업의 핵심을 흔들고 있다면서 기술 중소기업을 통해서 이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히든 챔피언, 즉 인지도는 낮지만 세계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내에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미 6년 전에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개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왜 그 당시 특허를 냈음에도 사업을 접어야만 했을까? 박영선 장관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 사연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장관님께서 언급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국내 중소기업이 이제 순도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일본에서 수입하는 불화수소가 순도 99.999%이지만 그거보다 99.999999 더 순도가 높은 걸 개발했는데 사장돼 버린 일이 있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 기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업은. 지금 그 기업을 저희가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당시에 특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을 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가 이제 그런 어떤 자기 판로 문제였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전체를 다 순도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공장 전체를 그렇게 깨끗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 이런 어떤 부대 비용이 너무 많아서 이걸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분을 찾아내서 접촉을 하니까 이분이 용기를 갖고 자기 특허를 살려낼 그런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만약에 이게 되기만 한다면 사들일 용의가 있다 이런 의사를 이미 표명을 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도쿄올림픽을 향한 걱정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도쿄에 있는 공원에 토양 방사능 수치, 공기 중 농도는 서울과 큰 차이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는 도쿄의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 초과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발언을 비판한 것인데요. 조선일보는 방사능 노출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토양이 아닌 공기를 측정해야 한다고 국내 한 대학 교수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자, 조선일보의 보도는 과연 팩트일까요? 공기보다 무서운 것은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이죠. 방사능으로 오염된 토양은 인체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요. 이에 대한 우려는 일본 현지에서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 방사능 걱정 과도하다 이런 지적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후쿠시마 원전이 세계 최대의 사고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일본이 계속 은폐 축소하고 있어요. 네.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리는데 식단에 오염된 식탁을 올리겠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성화봉송도 그 원전 20km 지점에서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100만 톤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거예요. 예. 특히 저 100만 톤의 물을 방류한다고 한 이상은요. 네. 체내 피폭이 제일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공기 오염보다 토양 오염하고 이게 태양 오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여기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고 네. 또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니까 이건 어떤 나라든지 이거는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문제를 얘기한 건데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 국민과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니 하는 얘기는 예. 사실과도 동떨어지고 국가나 우리가 대비하고 조치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 오히려 그거는 해태하는 겁니다. 김용민 라이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산호맹 사건 논란에 입을 열었습니다. 여당은 조국 후보자가 산호맹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에 장관 자격이 부족하다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산호맹은 1989년 서울대 학도 호국단장 출신 백태웅 현 하와이대 교수와 박노해 시인을 중심으로 출범돼서 노태우 정부 타도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변혁, 진보적
노동자 정당 건설 등을 목표로 활동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는 산호맹의 목표를 사회주의 폭력혁명으로 보고 1991년 3월 박노해 시인을 포함해 산호맹 주요 간부들을 구속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국 후보자는 산호맹 활동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국 후보자 28년 전 산호맹 활동에 대해서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부족했지만 부끄럽진 않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출근길에 했던 말 들어보시죠.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되었습니다.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겠습니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의 노래입니다. 젊은 그대.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보석보다 찬란한 무지개가 살고 있는 저 언덕 너머. 내일의 희망이 우리를 부른다. 젊은 그대 잠께 여오라. 젊은 그대 잠께 여오라. 사랑스러운 젊은 그대. 태양 같은 젊은 그대. 젊은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8355번 쓰시는 분, 폭포수 같은 시원함을 주는 김용민 라이브. 경북 경산에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 아, 대구 옆에 경산이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대구, 포항, 안동, 네, 그리고 독도에서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대구, 광역시에서 함께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8672번 쓰시는 분, 고국으로 돌아오는 희망선이 아니라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절망선이었습니다. 네, 우키시마호 이야기를 들으시고 쓰신 것 같습니다. 4231번 쓰시는 분, 지금 이 여름이 미스터 국가보안법과 조국 후보자가 제대로 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할 시점이지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미스터 국보법. 네, 이게 별명인 분이 바로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청문회가 매우 주목됩니다. 어떤 청문회에서의 논의가 있을지. 예, 자, 그리고 K711055497번 쓰시는 분, 천안에서도 잘 듣고 있어요. 네, 천안에서는 저희 97.3으로 들으시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나이스에스님 유튜브로 보고 계시나 봐요. 아이고, 애기들 들어왔네. 민민석석.
애기들이라고 했어요. 예. 민망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 저도 한 2년 전엔 애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애기야 이런 얘기 들었어요. 예. 자,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윤여은 씨입니다. 네, 휴일을 앞두고 있어서 퇴근길 정체가 심한데요. 여기에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원창터널 2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당진대전고속도로 대전 쪽 공주 진출로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를 처리 중이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오산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남사부터 여파받고 있고요. 이후로는 기흥 동탄에서 신갈 분기점 과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분기점 진출로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총 30km 가까이 밀립니다. 반대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와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정체고요. 이후 대전 북은 2,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으니까 잘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과 평촌에서 수리터널 또 안현 분기점에서 송내와 개항에서 김포요금소 그리고 김포 일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네, 오늘도 많이 덥네요. 예,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오늘 속보가 들어와서 국회로 날아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속보입니까?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74주년 광복절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아, 광복절은 내일인데 마음이 급하셨나? 그래,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제목은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 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4글자를 많이 쓰셨는데요. 경제는 사면초가, 민생은 첩첩산중, 안보는 고립무원, 그리고 석석은 구상유치. 네, 그리고 황 대표님께서 오늘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과거에 머무를 것인가? 미래로 함께 나아갈 것인가? 네, 그래서 그 답을 얻으셨습니까? 그 답은 오리무중 세모입니다.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날아갑시다.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구상무취, 네, 무색무취한 두 분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예, 자, 그래요. 반갑습니다. 애가 나왔다. 뭐 아까 그 문자 어떻게 접하셨어요? 네,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30대 후반한테 애라고 하니까 예, 고령화가 아주 심각한 거죠. 네. 또 오창석 평론가는? 아, 뭐 저는 뭐 동안이니까 그럴 수 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아이고, 좋아요. 넉넉한 마음. 네. 자, 오늘 브리핑 들어가기 전에 또 문자 들어온 거 좀 소개하겠습니다. 네. 라벨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배봉산 속에서도 잘 들립니다. 아이, 그래요. 전농동에서. 자, 5284번 쓰시는 분. 아니, 세상에. 지구를 넘어서 화성에서도 잘 듣고 있다는 네. 문자가 왔어요. 여기 화성에서도 청취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덥군요. 화성도 덥나 봅니다. 네. 예, 지구와 마찬가지로. 네. 예. 자, 그리고 ISH로 시작하는 닉네임 쓰시는 분. 광복 직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너무 많았네요. 네, 앞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강제로 끌려간 노동자분들이 많이 탄 배, 조선으로 돌아오는 배였는데 그 배가 갑자기 폭파된 거예요. 예, 뭐 미군 어뢰 때문에 그렇다 일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 보이지 않고요. 그래 보이지 않은 정황도 많고요. 자, 5478번 쓰시는 분, 양주 파주 지역은 안 들리는 곳이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 경기도 용문에서 쏘는 FM 90.3MHz 1kW. 네, 용문산이 효율이 좋아요. 천고지야, 천고지. 네, 거기서 한번 쏘는 거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90.3.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90.3. 맞춰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11번 쓰시는 분은 저는 경북 영천 회사 식당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 식사 끝내고
설거지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내일 광복절인데 우리 국민들 힘내시라고 파이팅 외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8919번 쓰시는 분 충남 서산에서 방학 중인 두 딸과 함께 잘 듣고 있습니다. 특히 두 분 나오시는 이 코너 팬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님 안드로이드 메다인데 잘 들려요. 안드로이드 메다 안드로이드 폰으로 콩으로 듣고 계시네요. 예, 김민수님 김해에서 애청하고 있는 반백년산 딸만 둘인 아빠입니다. 재밌고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김해에서 어떻게 들으시죠? 오호 콩 아닐까요? 콩으로 들으신 거겠죠. 예, 그렇죠. 좀 김해는 부산 또 창원 방송 지역인데 자체 방송 중입니다. 좋은 지역 방송이 또 지금 나가고 있어요. 자, 김수민 평론가 오늘 첫 소식 뭡니까? 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오늘 1,400회를 맞이해서 열렸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을 포함해서 시민들이 주최 측 추산으로 한 2만 명 정도가 거리를 메워서 노란 나비의 물결을 이뤘고요. 1991년 8월 14일 이날이 바로 고 김학순 선생께서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에 맞서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백했던 그렇습니다. 그날이기도 합니다. 1991년에 오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참가자들이 그때의 사건을 두고 미투 운동이었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위드 유라는 또 연대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8월 14일에 공교롭게도 많은 일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위는 1992년 1월 8일에 시작해서 오늘로 1,400회를 맞았는데 그동안에 뭐 지금까지 국내 13개 도시를 포함해서 일본, 미국, 대만, 호주 등 세계 12개 나라 37개 도시에서 또 함께 진행이 되어 왔던 이런 국제연대의 표상으로서 시위에 또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위뿐만 아니라 오늘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의 양대 노총은 용산역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앞두고 강제징용 노동자 추모식을 또 열면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 추진 중단과 강제동원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400회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이 일본군 성노예 이런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죄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정부 기념식도 있었고 KBS가 이걸 또 중계했습니다. 네, 작년부터 정부가 기념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올해 두 번째를 맞았습니다. 진선미 장관도 취임사 기념사를 남겼는데요. 1년 사이에 8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20분 정도 생존해 계신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 사과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식전 공연과 편지 낭독, 기념사, 기념 공연 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편지 낭독 순서에는 배우 한지민 씨가 피해자 유족이 어머니에게 드리는 편지를 대신해서 낭독해드렸는데요. 제가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다친 어깨와 허리 때문에 팔을 들어 올리지도 못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무엇을 하다 그렇게 심한 상처를 입으신 건지 차마 물어보지 못했다. 가엾은 우리 엄마 미안하고 죄송하다. 그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안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가슴이 아파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아픔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이어나가겠다. 반드시 엄마의 못다한 소망을 이뤄내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따 오디오 파노라마 때도 잠깐 이 내용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한일 양국이 광복절 직후에 외교 차관 회담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막판에 취소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 그리고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둘이서 이제 광복절 직후에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만나서 비공개로 일단 양국의 갈등 문제를 논의를 하면서 좀 풀어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국내의 한 매체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찾아보면 조선일보라고 할 수 있죠. 이쪽에서 보도를 하면서 양측이 이걸 전격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내주 다음 주에 중국 베이징에서 한일중 외교 장관 회담을 여는데 여기서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랑 고노다로 외무상 간의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또 조율 중인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이구 조선일보 읽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보도가 나니까. 근데 보도가 한번 나면은 이제 그 매체를 읽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소식이 전해지고 요즘에는 또
각각의 어떤 매체를 구독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뭐 포털 사이트라든지 다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언론이 보도하면 다 보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좀 비밀리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아우팅 되듯이 또 그렇게 보도가 나오면서 계획이 틀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금 다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항상 국익을 강조했다는 신문인데 국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보도를 한 거네? 글쎄요. 정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아니 그냥 하시지 왜 그래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하지 말라고 보도한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6760번 쓰시는 분, 저의 작은 외할아버지가 우키시마호의 희생자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외증조 할머니는 바다 생선을 먹지 않았답니다. 아이고 세상에. 예. 아이고 뭐 마음이 너무나 어두워집니다. 예. 자, 오창석 평론가. 우리 정부의 대일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일본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대일 수출 통제를 강화키로 하면서 대화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대화를 불응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이 2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일본이 대화를 원할 경우에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측 입장에서는 경제산업성에서는 아무래도 이 제안 자체를 일축하면서 대화 자체를 열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런 연구들 이러한 결과를 내게 된 까닭은 일본 종합연구소 상석주임연구원이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실제로 무역에서 피해를 볼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협상 테이블을 꾸릴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일본 내 여론을 따른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는 현재 아베 정권의 강력한 의지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다만 소비재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우려하는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불매 운동의 효력이 상당하다. 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한 일본의 대기업 간부가 상당히 지독하다라는 표현을 남겼다라고. 한국민의 불매 운동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베 일본 총리가 민민의 일은 민민 간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절 불렀습니까? 네. 그래요. 석석의 일도 석석 간에 해결하면 좋을 거네요. 네. 자, 민민의 일은 민민 간에 하면 좋을 것. 이 말은 이제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 간의 민간 교류는 뭐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 같은데요. 민간끼리의 교류를 원한다면 민간의 감정 먼저 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발언을 남긴 것은 지금 일본이 조상의 영혼이 우리 곁으로 온다라는 우리나라 추석에 해당하는 오공 명절을 맞아서 선친 묘소 등 자신의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한 회담에서 이런 얘기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일본 정부 또는 일본의 지방 정부와 우리나라 지방 정부 간의 마찰 또는 민간 교류가 끊겨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그 일본 경제 보복은 계속 갈 거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전문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시에 동해로 유입된다라고 위험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자. 근데 이제 보면은 후쿠시마 쪽에서 그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동해에 유입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해류상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태평양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동해 쪽으로도 가는 것인데 이미 이제 영국의 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에서 버니 수석이 기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아뒀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100만 톤 정도가 되는데 이걸 이제 일본이 방류하려고 한다라고 비판을 했었고요. 잠깐만 있자. 버니 수석이 누굽니까? 그린피스, 이제 숀 버니 독일 사무소 수석입니다. 원자력 관련한 전문가고요. 네. 이 버니 수석이 그렇게 이미 지적을 했는데 오늘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된 토론회가 열린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위험성을 경고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동해의 세슘 137 수치를 조사를 해보면 사고 전에 비해서 2배가 증가했다. 세슘 검출량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뭐 동해는 안전하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 뭐 바람이든 뭐 물결이든 그 흐름 같은 것들이 예전에 그 MB 정권 때 말이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걱정하지 마라. 방사능 걱정하지 마라. 편서풍. 그렇죠. 편서풍이. 근데 요즘에 보면은 태풍이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이 뜨거운 바람을 지금 우리한테 자꾸 밀어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람의 방향이 지금 일본 쪽에서 우리로 오는 셈인데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바람이나 물결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닌 것이죠. 그리고 좀 질문을 크게 보면 이게 뭐 동해로 가든 태평양으로 가든 바다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태평양의 오염 수준도 우리가 인류로서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동해로 안 온다고 해도 일본 정부가 특히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일본의 원전을 관리하고 있는 도쿄전력이 있습니다. 도쿄전력의 논리는 2022년 여름이면은 저장 탱크의 용량이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방류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무슨 부지를 마련해서 탱크를 더 짓든지 해야지 이거를 이런 이유로 태평양에 그냥 방류하겠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단체에서 그린피스 같은 데서 나서서 비판하고 지적을 하는 것인데 버니 수석이 또 지적을 한 것은 이미 일단 그 지난해에 국제해사기구 IMO 당사국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오염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하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것을 좀 더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거고요. 이게 이제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도맡아서 하면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닐 것이고 전 세계 각국의 정부와 또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더 급박하게 느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이제 버니 수석이 강조를 한 것입니다. 아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성의 있는 대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그 도쿄올림픽에 참여할지 말지 우리도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초강수를 좀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차원에서 IOC를 태평양을 포함해서 기반으로 하는 나라들이 함께 좀 뜻을 모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림픽 참가국들이 모두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일본의 방사능 오염이 어느 정도인지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좀 국제기구에서 나서서 정돈하고 어떻게든 좀 대책을 마련하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더 극단의 대책을 내놓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저희의 대화를 들으시고 그럼 오염수가 아직 태평양으로 나간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천만의 말씀. 이미 나갔습니다. 지하수를 타고 그 오염수가 한 하루에 한 300톤씩 태평양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거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하루 300톤씩. 그 후쿠시마 동쪽으로는 이미 다 뻗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뭐 케이블 프로그램의 그 정보 프로그램에서 정재승 박사가 이순신 장군이 내뱉은 한숨을 우리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을까? 이걸 막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구 안에 있는 공기는 대류하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바퀴를 돌든 아니면 바로 올라오든 결국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각국이 연대를 하거나 우리나라만 나서면 마치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비춰져서는 안 된다. 이건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나서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국 연대 또는 국제기구가 나서서 이걸 하루빨리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숨을 우리도 쉴 수 있다. 후세 우리도 쉴 수 있다. 그렇다면 김용민 MC가 이 스튜디오에서 내신 한숨을 제가 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인생은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김은희 씨가요. 용민님은 좋으시겠어요. 우청룡 좌백호가 매일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누가 청룡인가요? 네가 좌백호 하세요. 이쪽 우청룡 하시고.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 방금 막 흥분했어요. 왜 흥분하나 봤더니 바다 얘기였습니다. 바다 이야기만 나오면 바다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해요.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그래요. 왜 그랬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산호맹이 열쇠말입니다. 어제도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줄여서 산호맹 사건에 연루됐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공안 정국으로 이끌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황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를 남겼냐면은 산호맹 관련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다.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겠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을 좀 살펴보면은 기소된 인원은 당시에 300명이고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1993년 6월에 구속돼서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뒤에 1998년 이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했던 박노해 시인과 백태웅 당시 서울대 총학생 회장은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고요. 2008년에는 민주화 보상 심의위로부터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국 수석은 국제 엠네스티에서 정하는 양심수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엠네스티가 반국가적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아직도 노태우 정권이었고, 그리고 그 정권 자체가 군사 정권으로 인식을 했고 그 상황이 잘못됐다라고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실형을 받았던 것만으로 마치 이적 행위를 한 것처럼 몰아가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불법 선거 자금으로 기소되었던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밀양이 지역구죠? 예, 그렇습니다.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4개 군에 걸친 지역구에서 선출된 엄용수 의원인데요. 네네. 2016년 4월 20대 총선 전에 이제 그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모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에 불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네네. 네,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 원이 선고가 됐는데 이 형량이 오늘 2심에서 유지가 됐고요. 이 형이 최종 확정이 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거법 위반으로 받게 되면 의원직 상실이죠.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대로 가면 의원직 상실의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입니다. 근데 이제 뭐 20대 국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어서 네, 보궐선거도 없고요. 네, 만약에 상실을 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그냥 그 직은 비어 있는 것이고 엄용수 의원은 만약의 경우입니다. 네. 예, 형이 확정이 되면 내년 총선에는 출마를 못하죠. 예. 알겠습니다. 어이구, 이저 검찰이 주장한 내용, 또 1심, 2심이 받아들인 내용을 보면은 이 큰 돈을 받았네요. 2억 원을 그렇습니다. 받았다. 예, 이거 매우 위중한 범죄로 분류될 수 있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자, 2930번 쓰시는 분, 저도 재미있게 듣고 있으문이다. 아베. 아베, 아주 베스트다. 우리 방송이. 예,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자, 7108번 쓰시는 분, 경기도 안산에서 매일 이 방송 빠지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814번 쓰시는 분, 일부 일본인들이 헛소리하는 것은 진실한 역사를 배우지 못해서입니다. 제대로 된 역사 선생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된 역사 교과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역사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들은 진실되고 정확한 그런 교과서로 공부할 자격을 박탈당한 거 아닙니까? 예, 안타까워요. 교과서에서는 거짓말은 없어야 되는데 말이죠. 일본 교과서가 참 문제입니다. 김종무님, 일본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안전한가? 내 생각에 올림픽 개최는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라고 알리고 싶어하는 아베 정권의 홍보 전략이다. 네, 예리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농산물을 선수들에게 먹이겠다. 이것도 후쿠시마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변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안전성. 매우 의심이 드는데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오늘 있었다고요? 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2심에서도 똑같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다만 혐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댓글 조작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가 하나 있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댓글 조작 등의 혐의는 1심에서 3년 6개월 형량을 받았었는데 이번엔 2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 살짝 낮아졌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경제 공진화 모임, 줄여서 경공모라고 하죠. 네. 회원의 공직을 요구했다면서 주범으로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분들을 직업적 지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 네, 이런 분들이 한국 정치의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직업적 반대자도 문제입니다. 저에 대한 직업적 반대를 하시는 누굽니까? 김용민 MC.
아니 너 따위가 뭔데 제가 반대를 합니까?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건 본능적 반대자예요. 그냥 반대하시는 거예요. 굳이 반대하지 않아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실제로 뭐 트위터나 이런 데서 그 댓글 공작 벌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직업적 반대자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죠. 비방모략을 할 경우에 말이죠. 예. 아이고 뭐 다 가공한 지지 반대 다 보입니다. 다 보여. 네. 이게 또 어디서 지령이 딱 났구나. 어디서 컨트롤 타워에서 무슨 지시가 나왔구나. 다 보여요. 네. 김용민 MC는 도대체 누구의 지령을 받고 저를 그렇게 반대하시는 겁니까? 드루킹한 농담입니다. 예. 혹시 그런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건 아닌가요? 아이 너를 왜 제가 비방합니까? 비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유 할 일이 없습니까? 예. 지금 이 모든 말투와 이런 것들이 저를 비방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망상입니다. 망상이에요. 이재명 지사 1심과 동일한 구형이 나왔다고요? 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검찰은 1심에서 구형을 할 때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었는데요. 항소심인 2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구형을 했습니다. 똑같이 1년 6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을 하긴 했는데요.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시도해서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2심 판결이 언제쯤 나오는 거죠? 2심 판결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기 때문에 2심에서 과연 뒤집힐지 귀추가 좀 주목됩니다. 네. 이재명 지사 항소심 판결이 아마 한 달 정도 후에 나오지 않겠어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요. 그 결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그 보고 방식이라든지 횟수 이런 것들을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오늘 재판에서 무죄라든지 이제 그쪽 판결을 받게 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또 크게 반발을 했는데요. 오늘 일단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 판결인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라든지 이 전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소가 되었었죠. 근데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 전 대통령의 그 당시 상황을 그 실시간으로 박 전 대통령이 보고 받았는지 여부라든지 또 그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이런 것들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서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었죠. 김 전 실장이 이제 집행유예형이 나왔고 김장수 전 실장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네, 김관진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변경한 혐의, 그러니까 공용 서류 손상 혐의로 또 기소가 됐는데 김관진 전 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이고 이거 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사겠네요. 유가족분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미처 누락을 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 언제 열리죠? 네, 9월 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9월 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예, 세월호 관련 재판 소식도 전해드렸고,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박지원 평화당 의원 사이의 신경전에 다시 불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80세에 4선의 꿈을 이루려 한다라고 저격을 했고, 박지원 의원이 속한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에서는 즉시 사과하라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그래서 2015년 딱 이맘때가 생각이 난다. 당시 문재인 당대표를 그리도 흔들어대더니 12월 초 안철수 전 의원을 시작으로 우르르 탈당쇼가 시작돼서 급기야 국민의당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또 똑같은 일을 지금 저지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팩트체크를 해보면 박지원 의원은 지금 현재 77세로 현재 4선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아마 5선에 도전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요. 뭐 손혜원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뭐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맞습니다. 목포에서 신망이 두텁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또 목포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두 사람의 대결이 내년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손혜원 의원이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을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상하네요. 목포는 항구인데 바다가 옆에 있는데 왜 이게 약한 모습을 보여요?
출발을 제가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예측을 해야죠. 평론가가 실력 있는 평론가라면. 만약에 목포 시민들이 지금 이제 목포 재생 관련된 사업 손혜원 의원의 노력을 인정한다면은 사실은 정치라는 것은 국민이 원할 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라면은 손혜원 의원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짧게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국방부가 2020-2024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병사처우 개선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병장 기준으로 병사 월급을 2022년까지 67만 6,100원으로 인상한다는 건데요. 올해 초 기준이 참고로 병장이 40만 5,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리겠다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 분야 대선 공약으로 이 사항을 또 내걸었었죠. 네. 그리고 그 밖에도 병사 개인용품의 현금 지급액 현실화, 급식 질의 향상, 학습 교재비 자격증 응시료, 대학 원격 강좌 수강료 지원 등의 또 지원책이 더 늘어날 것이고요. 2021년까지는 병사 단체 실손 보험이 도입이 되고 민간 병원에서 진료 승인을 받는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네, 국가가 이 청춘들의 시간을 또 희생을 빌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좀 더 예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병사 월급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08년 제대인데요. 병장 때 10만 원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많이 희생하셨네요.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올라서. 알겠습니다. 네. 자, 민한수. 네, 오늘 그 세계인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 규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역사는 역전이다. 제국주의에서 국제연대로. 자, 서기한수. 사과하지 않는다면 수요 집회 수요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두 분 수고하셨고 특별히 그 광복절을 맞아서 내일 이 시각 아베 규탄 촛불 문화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있을 예정인데 우리 석석이 진짜 현장에 나갑니다. 네. 석석의 현장 리포트 내일 기대해도 되겠죠?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석석 내일 수고해 주시고요. 자, 김수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도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자,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